제목을 제가 제품 설계자의 하루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제품 설계자가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하죠. 설계자가 금형 설계자한테 설계 데이터를 주고 금형 제작 및 시제품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사이가 좋죠. 예, 아무 문제가 안 생기니까. 자, 그러다가 미성형이 납니다. 이러면서 제품 설계자 머릿속에 이제 퀘스트 하나가 뜨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금형 설계자한테 일단 무조건 욕을 합니다. 왜? 풀량이 나왔으니까. 반대로 설계가 잘못됐다. 변경하라. 라고 거꾸로 날라오죠. 정말 그런가? 라고 해서 사출 조건을 좀 변경하는 식으로 풀어보려고 생산자한테 갑니다. 사출 조건 변경이 잘못됐나 봐. 바꿔줘. 라고 했더니 금형을 잘못 만들었네. 금형 수정을 해. 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계속 쌓이죠. 중간에 껴서. 자, 그러다 품질 관리에서 좁니다. 납기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그래서 납기 연장 요청을 했더니 상부에 보고하겠다. 라고 또 합니다. 최종적으로 관리자한테 가죠. 비굴해집니다. 예, 굉장히 많이 비굴해지죠. 상황 보고를 했더니 당시의 능력을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겠다라는 공감이 많이 가시나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멘붕이 옵니다. 예, 술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실제 원인은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품 설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금형 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사출 시 조건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거는 가장 적합한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야 사출이 잘 나오죠. 그래서 금형을 제작해도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게 실질적인 저희 현실이죠. 자, 그러면 대처 방안 없나? 그러면 솔리덕스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한번 다양한 기능과 또한 2015에 추가된 새 기능을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예, 형태도 크고. 일단 솔리덕스의 플라스틱은 솔리덕스 안에 완벽하게 애딘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끄시다가 플라스틱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언제든지 3D 상태에서 별도의 트리탭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 해석 프로그램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해석하던 내용을 아웃풋을 해서 해석 프로그램에서 다시 받아들여서 메시를 또 나누고 메시가 또 잘 안 나눠지죠. 프로그램마다 받아들이는 특히 공면이 많이 들어가면. 하지만 솔리덕스 자체에 있는 그 3D 형상을 그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노출이 되게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솔리덕스 플라스틱에서는 쉘 메시와 솔리드 메시를 사용을 합니다. 앞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정적 관련된 메시도 했는데 저희도 CFD 쪽으로 유동 해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쉘 메시는 형상이 두께가 굉장히 얇고 두께 편차가 확인하기 쉬운 그런 간단한 제품에 많이 빠르게 해석을 진행하는 데 쓰고요. 다음에 최종 요소는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두께 편차가 많이 나는. 근데 가면 갈수록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해지고 곡면이 많이 들어가고 두께 편차가 많이 나는 제품이 나오죠. 그래서 솔리드로 요새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 샘플도 솔리드 메쉬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 해석 결과를 별도의 PT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메쉬는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메쉬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다음으로 재질을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한 4,900개 정도 레진 정보가 되어 있고 매년 추가가 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재질 정보가 좀 바뀌었을 경우엔 또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 재질은 기본 명칭과 종류별과 이렇게 회사별로 구별돼서 나오고요. 해석 제품 다른 거 써보신 분, 몰이거나 몰 있죠? 예, 제가 차마 이름까지 말 못하겠는데 고개 끄덕이시는 분 있는 거 보니까 좀 써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재질 데이터가 회사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경우 해석자는 대체 재질이라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특정 물성체에 대해서 사용자가 복사를 하고 커스터마이징 재질에 붙여넣어서 특정 재질을 사용자가 수정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 없을 경우에는 제품을 추가해서 이렇게 사출석용 재질에 관련된 물성치 값을 기입하실 수가 있죠. 또 진행 도중 여기 없으면 제가 또 본사 쪽에 문의를 해서 재질 데이터를 또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 하나의 재질뿐만이 아니라 다줄 사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2가지 재질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재질을 찾을 때 이렇게 손쉽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ABS를 한번 쳐볼까요? 제가 많이 사용을 하죠. 예, 치시면 제품명으로도 검색이 되고, 아, 나는 어떤 특정한 물성치를 기준으로 찾아야겠다라고 하면 그 물성치도 이렇게 필터링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재질을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질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오른쪽에서 재질에 관한 물성치를 그래프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을 다루는 재질의 물성치와 저희가 다루는 점탕성 고체에 다루는 이 재질은 좀 다릅니다. 물성치가. 그래서 점도나 비체적, 비열, PVT 곡선이라고 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물성치 정보를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지재료 물성지표에 가시면 전체에 대한 물성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고객분이 또 오늘 고객분이 오셨는데, 대부분 열 가소성인 분야가 좀 많죠. 사출 분야 쪽에. 하지만 열 경화성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나 각종 그런 재질을 선택할 경우엔 이렇게 별도로 반응 경화 모델이라고 하는 물성치가 추가가 됩니다. 예. 이렇게 언제든지 저희 솔리드웍스는 애드인을 시키면 MS 제품하고 꼭 호환이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재질을 언제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엑셀 파일로 재질 데이터를 또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질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PP의 타코나 재질에 글래스파이버 30% 함유된 재질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라인으로 보이시죠? 실제로 적용된 냉각 라인입니다. 그러면 수지랑 마찬가지로 냉각 라인에 대한 재질을 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종 물이나 오일류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선정을 하게 되면 열에 관련된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게 되죠. 다음으로 금형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금형에 관련된 재질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열에 관련된 물성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동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 다른 해석 분야보다 사출 성형 해석이 더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품 정보도 정확해야 되고, 설비 조건도 정확히 들어야 되고, 금형 조건도 정확히 들어가야지 이쁜 저희가 원하는 사출물이 나오죠. 여기서 그 사출 설비 조건을 기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이 되는 시간이나 이제 금형 온도값, 데이터를 넣게 되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데, 반대로 회사에서는 이미 조건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값을 거꾸로 넣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고급 탭에 가시면 저희가 설비에서 충전 체조하고 보안 시점이 있죠. 95%나 98% 사이에 변화를 하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변환 시점에 대한 퍼센트지나 아니면 제품이 떨어지는 중력 방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파일에 가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 설비 그 조건표가 다른데, 사출량으로 설정하실 경우에 각 스크류 위치에 따른 이런 유량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기계 옆에 딱 붙여놓고 요거 관리를 하죠. 예. 아니면 사출 시간으로 정해서 유량에 대한 퍼센트지 값으로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글래스 파이버가 함유가 돼 있었죠. 예, 그런데 그거 퍼센트지 의무를 여기다가 적용을 할 거냐 여부도 체크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재질을 하나만 썼는데 열에 가장 민감한 재질이죠. 저희가 다루는 건. 그렇기 때문에 2차 수지의 사출 온도값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금형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금형 온도도 각 시간대별로 온도값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동 설정 값을 기입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호압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설비에서 세팅되는 보호압 값과 순수 냉각 시간을 적용할 수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잔류력 계산 유무라고 있죠.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다루는 데는 분량 중에 가장 고객들이 잡기 힘들고 어려운 휨을 다뤘습니다. 보압의 여부에 따라서 휨을 좀 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계산 유무를 또 여기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보압도 마찬가지로 장비 최대 사출압, 시간 대비 사출 압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대 사출 압력의 퍼센트지 값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압 설정까지 완료가 되면 다음으로 변형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위의 상시 온도 중요하죠. 제품이 나오고 나서의 온도. 다음에 중력 방향 어디로 떨어지냐 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냉각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구의 사출 온도나 냉각제 최저 온도, 공기 온도, 금형 개방 시간. 만약에 열 경화성 재질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 냉각 라인을 한 라인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루고 조절 방식에서 추출 온도가 아닌 냉각 시간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프로파일에서 이렇게 시간 대비 유량과 온도를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죠. 예. 자, 다음으로 냉각 조건이 됐고 냉각 채널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파랗게 되는 부분이 냉각수가 유입되는 부분이고 파란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입구 출구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고 각 그 냉각 라인마다 별도로 유량값을 따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루는 냉각수의 효율을 못 되는 난류를 써갖고 냉각 라인을 해야 냉각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변기 내려갈 때 와류가 일어나죠. 예, 그렇게 해야 금연 바깥에 있는 온도와 내부의 온도가 평균이 섞이면서 냉각 효율이 좋은데 이 유량값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냉각 설정을 해놓으신 거고요. 자, 다음에 냉각 채널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수지 주입구를 정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런너로 하나만 이렇게 적용을 했죠. 예. 그래서 원게이트의 원 런너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이나 조건이 완료가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해석을 종류별로 선택을 하셔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풀 모듈로 진행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는 냉각과 유동과 보압과 변형 해석을 다 전반 해석으로 그 결과값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결과가 잘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유동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파일을 작업을 하고 그 안에 해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별도의 해석 폴더가 따로 생겨요. 그래서 내가 줬던 뭐 메시의 조건이나 재질값 그런 값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때그때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게 되면 이전에 작업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면서 나중에 추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 세션에 말한 저희 하신 분처럼 평상시에 잘 되다가 꼭 데모하면 얘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약간 이렇게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가 결과 발표 나오기 전에 먼저 그럼 PT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거에 나온 그 해석 결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품 정보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해석 결과를 또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 모델은 솔리드 타입으로 메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최적과 중량 그리고 크기를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굉장히 소형물보다는 그래도 조금 큰 편이죠. 네, 자동차나 그런 대형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어느 커버류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메쉬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 내부에 파랗게 보이시는 부분이 냉각 라인이 메쉬가 된 부분이고요. 이 하얀 영역이 금형입니다. 이 해석 제품을 따질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메쉬를 정확하게 내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나눠봤습니다. 한번 정말 내가 다루는 프로그램이 몇 개까지 되냐. 그래서 670만 개의 메쉬까지 나눠봤어요. 다음번에는 한번 1000개 가까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점은 한 160만 개 정도까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메쉬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려는 포인트에 맞게 적절한 메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두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메쉬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또 특정하게 메쉬를 또 추가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다른 해석들은 그 프로그램 안에 자동으로 메쉬를 크기를 주고 사용자가 직접 절점이나 그 요소를 편집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플라스틱 요 메쉬는 저희가 바느질 작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요소를 더 균등하게 나누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부에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다음으로 이제 재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는 자료는 제가 일일이 다 타이핑을 친 게 아니라 해석 결과가 완료가 된 다음에 아웃풋으로 그냥 쫙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폼에다 그냥 긁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해석 결과도 이렇게 보고서로 만들기 편하게 좋게 아웃풋 데이터로 나옵니다. 자, 재질은 PP 재질을 아까 적용을 했고 타코나우 글래스 파이버 30% 함유를 했죠. 그 밖에 이제 재질 입력한 거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확인한 그 물성치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조건입니다. 여기는 이제 역으로 불량이 일어난지를 검토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고객이 되게 얄밉게
불량 현상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왜? 일부러 그 불량을 만들 줄 알고. 그래서 휨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대신에 그 조건을 그대로 넣었어요. 거기서 현장에 있는 조건들을 받아서. 그래서 충전 시간 3.1초, 보압 시간 3.1초, 그리고 거기서 입력하는 압력 값들을 그대로 넣었고요. 다음에 냉각 시간이나 이런 변형 값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충전 해석에서 각각 방향성에 대한 형체력을 구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설비에도 형체력이 나오죠. 톤수랑. 그거 할 때 이제 Z 방향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형체력이 받겠죠. 금형이 열리니까. 그래서 58톤 정도가 나오고 최대 요구 사출 압력은 24메가파스칼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게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보압해석 결과입니다. 보압도 최대 실제 온도나 뭐 벌크값 이런 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냉각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파트 냉각 시간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단면도를 쳐서 절점을 찍어서 거기에 온도 분포를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냉각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켓 작업이나 살두께 줄이는 작업들을 활용을 해서 냉각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것들 부분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그 해석 결과가 또 나오는데, 다음으로 이제 변형 해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가 휘는 그 오차량입니다. 그래서 각 방향에 따른 오차량도 확인할 수가 있고, 전체 변이량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2.25 정도가 변이가 일어났죠. 저희가 말한 힘이. 다음에 재질을 적용했고, 그거에 따른 재질 데이터를 아웃풋 내보내시면 저희가 아까 본 이런 물성치에 대한 그래프를 밖으로 빼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열 전도도나 탄성률, 부하성비, 뭐 열 편찬 개수 같은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유동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충진되는 거는 실시간으로 AVI 파일로 또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주입구부터 쭉 나와서 충진되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앞쪽의 모습이고요. 다음에 뒤쪽에 충진되는 모습입니다. 충진이 쭉 되는데 여기가 좀 늦게 차죠. 그래서 다른 곳이 충진이 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늦게 차게 됩니다. 자, 포인트는 뭘까요? 유동은 무조건 균일해야 좋죠. 예. 근데 맘대로 저희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불균일하게 유동이 될 경우에 과도한 보압 상태가 되면서 낮은 온도로 빨리 충전되는 영역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 결과 수축과 휨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출의 이제 최대의 목표는 적합한 압력과 적합한 온도, 적합한 속도로 효율성 있게 사출을 하는 거죠. 말이 쉽죠. 저희가 어렵죠. 예.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고. 자, 그래서 또 정체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미성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부를 이제 결과값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조건을 바꿔봤습니다. 게이트를 늘렸어요. 물론 불량 현상이 발생하면 제품에서 그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금형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설비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량이 일어나면은 책임 소재에 대한 50, 60% 정도는 제품 설계자한테 있다고 많이 봅니다. 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유동이 쭉 차죠? 예. 아까 전보다는 조금 시간차가 적게 균일하게 분포를 하죠. 예. 뒤쪽도 마찬가지로 분포되는 모습을 보시면 유동 거리가 좀 균등하게 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건 일단 이렇게 파악을 했고, 다음에 충전 완료 시에 평균 온도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저 리브 사이 깊은 저 다리 있는 데 부분이 열분포가 높죠? 그죠?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당연히 이러겠죠? 예, 냉각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막을 수 없냐? 라고 봤을 때 일단 온도에 대한 그 최대 온도가 올라가는 분포를 확인을 하고 그 영역을 사용자가 직접 단면을 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 요소로 메시를 했을 때. 같은 부분에 있어도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이게 한 110도까지 차이가 나죠. 이 보시는 DR 값이 온도 편차 값입니다. 그래서 냉각 효율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가 이렇게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잔류력이 불균일하게 대해서 휨을 또 발생하는 또 요인이 생기죠.
자, 그럼 이때 이제 개선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죠. 제가 아까 그 처음에 PT에서 본 입장에서처럼 조건을 제품을 수정해야 되나? 근데 제품은 이미 나왔으니까 저희는 그 현장을 쪼갰죠. 예, 조건 좀 바꿔봐라. 금형을 좀 수정해라. 근데 여기서는 컨셉을 냉각 채널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예, 이제 금형의 수정 입장에서 본 거죠. 자, 기본 원래 있던 냉각 채널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디테일하게 보시면 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냉각 라인이 좀 멀어요. 물론 금형 설계상 어쩔 수 없이 금형 설계자는 저렇게 했겠죠. 예. 하지만 이제 제품의 힘이 정말 심각하다면 냉각 효율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떨어져 있죠. 그럼 냉각이 완료된 다음에도 온도 차이가 많이 안 나나? 여전히 온도가 좀 높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냉각을 완료한 다음에 금형의 열 확산도 온도 분포를 본 겁니다. 금형 쪽에 저 다리 부분이 확실하게 저렇게 올라가죠. 자, 그럼 냉각 채널 설계 시에 이러한 조건을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하면 제품 내 균일한 냉각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예. 저도 하면서 좀 신기했어요. 정말 온도가 떨어질까? 덜 휘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붙였습니다. 더 안쪽으로 붙이고 온도가 떨어지네요. 예. 내부에 있는, 근데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고 전체에 대한 그 금형 냉각 완료의 온도도 한 11도씨 정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들립니다. 예. 이제 핫존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스 제품 같은 거 많이 하시면은 뜨거운 쪽으로 제품이 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핫밴딩이라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요 안쪽과 요 코너 쪽, 요쪽이 이제 많이 변형이 생기면서 요렇게 들리고요. 그리고 이 위에 쪽하고, 여기 위에 쪽하고 여기 밑에 쪽 사이에 여기도 두께 편차가 상당히 나요. 단면에 실제로 쳐보면. 이게 앞쪽에 휘는 모습이고, 뒤에 쪽에서 확인하시면 다리 쪽 있는 데가 이렇게 들리죠. 그쵸? 저희가 아까 유동이 늦게 찬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조건을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아까 그 게이트를 5개를 늘렸고, 그걸 봤죠. 요 전까지는 최대 변이가 2.3mm 정도가량 휨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도 늘리고, 냉각 라인도 좀 더 붙여주고, 그 공간도 좀 바꾸고 했을 때, 똑같은 변형 배열 비율로 본 겁니다. 육안상으로도 좀 덜 휘죠. 분량을, 제가 여기 제목을 사출 0%를 위한 이라고 제목을 지었죠.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불량률 0%는 없죠. 대신에 설계자가 최종 스펙의 합격대 기준까지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죠. 그거의 범위에 얘가 들어가주면 이제 오케이가 된 거죠. 뒤에 쪽도 한번 보실까요? 뒤에 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휩니다. 휨도 이제 너무 X방향으로만 많이 휜다든지 Y방향 많이 휜다든지 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균일하게 휘면 휨량이 적어지겠죠. 최대 휨량은. 그런 식으로 요거 휨을 제가 잡아서 봤고요. 고맙게 나와 있네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 튀어나와서.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여기 분석 사례를 한번 봤고요. 그럼 디테일하게 이제 어떠한 해석 결과를 더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동 해석에서는 유동이 되는 사출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색 분포도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소 단위와 최대 단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출 시간이나 충전 완료 시에 압력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충전 완료 시에 뭐 온도나 벌크 온도, 이제 파운틴 플로라고 해서 유동 가장 앞단에서 일어나는 이제 분수 효과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이제 중심 온도, 그리고 충전 완료 시에 어떤 부분이 온도가 상승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휨에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전달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전단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전체 수축률이 되게 또 중요하죠. 수축은 원래 되는 건데 부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요 분포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화 시점 영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X, Y에 따른 이런 복굴절에 대한 여부도 체크가 되고요. 자, 해석 결과를 보면 바로 지금 내가 도입을 해서 써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어떤 건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냉각 시간 같은 거는 바로 알 수가 있죠. 아, 이걸 했더니 냉각 시간이 14초나 효율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제 빨림 현상이라고 해서 두꺼운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하죠. 이제 내부로 이제 쑥 빨려가지고 안에 기공이 생기거나 요래갖고 이제 쑥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어느 부위가 많이, 아무래도 이제 두꺼운 부분, 리브사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자, 다음으로 이제 다중 게이트를 할 경우엔 게이트에 대한 충전도, 기여도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게이트만 유동을 많이 주고 어떤 한 게이트만 유동량이 적으면 별로 안 좋죠. 그런 여부도 그래픽상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충전 완료 시에 속도 팩터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벡터 개수를 줄이고 벡터 길이도 줄여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너를 넣어서 각 방향에 흘러가는 이 방향성과 순간순간 그 부분에 대한 속도도 아실 수가 있어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갑자기 유동 속도가 빨라지면 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플로우 마크 같은 거에 발생하는 거 이유도 너무 빨라도 생기고 너무 느려도 생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글래스 파이버가 함유된 제품을 해석할 경우에는 섬유 배양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글래스 파이브가 배양을 되면서 코너에 이렇게 몰리면서 배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그래픽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맨날 싸우는 불량 요소 중에 하나죠. 웰드라인. 유동과 유동이 만나서 그 선이 생기는 그런 부분. 고하층이 이루어졌는데 유동과 유동과 만나는 각도가 크면 그 부분에는 물리적으로 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취성이 강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잘 부러지거나 이제 크랙이 가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가스가 차는 부분, 에어트랩 또 어디에 발생하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속도 발을 조정을 해서 제가 결과를 유동 시간으로 바꿨고요. 속도 조절해서 한번 충전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쭉 타고 들어가서 전체 흐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근데 요거는 솔리드 타입으로 메쉬를 했습니다. 솔리드 타입으로 메쉬를 하면 3D 상태로 입체적으로 그 조각조각 내는 거기 때문에 내부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충전하시면 실제적으로 3D 상태에서 볼륨이 충진이 내부에 흐름 있게 빠져나가는 거를 육안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확인했고 지금 이드로잉 쓰시는 분, 이드로잉 이제 많이 쓰시죠? 네, 역시 손을 안 드십니다. 예, 대부분들은 손을 안 드시죠. 자, 요 솔리드웍스 해석 결과도 이드로잉 파일로 내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웍스 특히 해석 제품들 저희도 파는 입장이지만 비싸죠. 근데 고객은 해석 결과를 못 봐. 안타깝죠? 예, 지금 유동 흐름이라도 결과를 보내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무료 프로그램인 이드로잉을 고객이 설치를 하고 이드로잉 파일로 내보내시면 고객이 그 해석 결과를 단편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동 해석 결과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보합 해석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래프로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유동과 보합의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동 탭으로 이걸 넘겼고요. 제가 욕심을 내서 해석을 굉장히 여러 가지 결과를 많이 도치해서 돌렸더니 이제 이게 조금 로딩이 늦네요. 혹시 이제 원래 본 세미나에서는 많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받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하시는 거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역시 없습니다. 그죠? 네, 손들기가 어색하죠? 네. 대한민국 분들은 역시 손을 잘 안 드십니다. 자, 그러면 로딩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실제로 지금 사출 성형 쪽에서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시네요. 네. 꽤 많이들 계시네요. 여기는 아마 금형 설계자분도 계실 수도 있고, 사출 제품 설계자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현장에 이제 오퍼레이터로 조건을 잡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업체를 돌아다니면
굉장히 독특한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현장 관리자와 금융설계자, 제품 설계자가 같이 모여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채 적용 조건들을 거꾸로 기입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누구 조건이 크게 잘못되었는지가 뽀록이 납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현장에 대한 설계 조건이나 금융에 대한 원래 관리하던 상태나 아니면 제품 설계 자체부터 두께를 좀 불균형하게 가져갔다든가 리뷰살이 너무 깊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준화를 시키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저희가 아까 본 그런 그 해석 결과는 PT로 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이걸로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어디가 됐든 제가 장비 들고 가서 같이 머리 싸매면서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요소로 같이 도움을 드리고자 많이 하니까 나중에 회사에 돌아가셔서 지금 본 해석 결과들 중에 뭐 월드란이 이슈다 아니면 가스가 뻥뻥 뚫어져서 에어트랩이 이슈다 힘이 많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소개하기가 좀 어려워요. 시간상. 근데 직접 고객분과 대화를 하고 제품을 살펴보고 또 해석에 대한 이런 것도 테스트 해보고 해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계시는 나중에 이런 멘붕 상태가 오지 않게 그런 상태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럼 플라스틱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